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올 거야. 퇴근한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결혼 4개월째, 평범한 11월 저녁이었죠. 응? 부모님이 우리 집에? 음, 아버지 당뇨가 심해지셔서 식단 관리가 필요하대. 네가 챙겨줘. 통보였습니다. 상의가 아니었어요. 민우야, 그건 우리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직장... 아니, 내가 매달 500만 원씩 벌어오는데 집에서 이것도 못 해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모님 아프신데 모시고 오는 게 뭐가 문제야? 집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0만 원. 그 돈으로 저를 지배하겠다는 거였죠. 시부모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도리, 당연.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예요.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단 도구였던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침착하게 며칠치 옷을 챙겼죠. 그날부터 저는 말없이 매일 친정에서 잤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했죠. 1주, 2주, 3주. 남편의 집은 무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뇨식은커녕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얼마나 차갑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무릎 꿇게 될 그날, 제 가방 속에 어떤 서류가 들어있을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올해 34이고요. 수원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병원에서 11년째 근무 중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건 여러분께 뭔가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겪은 일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결혼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정확히는 124일째 되던 날이었죠. 그날따라 남편 민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오늘 일찍 왔네? 하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우는 제조업 쪽 중견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엔 야근이 잦아서 집에 오면 10시가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은 8시쯤 들어왔습니다. 응, 오늘 좀 일찍 끝났어. 민우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뭔가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그게... 소희야, 너 오늘 잠깐 앉아봐. 민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걸 말하려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으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 아버지 당뇨가 요즘 심해지셨대.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관리가 잘 안 되시나 봐. 아, 그래? 많이 걱정되시겠다. 저는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당뇨 외에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가끔 통증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민우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올 거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같이 살기로 했다고요?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응.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챙기시기 힘드시잖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 둘이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혼자 결정을 해?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져?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아들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까지 모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억울함과 황당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통보란 말입니까? 민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매달 500만 원씩 걸어오는데 집에서 이것도 못 해줘. 부모님 아프신데 모시고 오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버는 돈도 만만치 않았는데 민우는 자기가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모든 걸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시부모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민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리? 며느리 도리라고요? 지금 21세기인데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된 시혼부부한테 이게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랍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논쟁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민우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제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저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알았어. 언제 오시는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우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식단 관리 좀 부탁해. 당뇨식으로 해야 하니까.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남아 TV를 켰고 저는 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응, 소희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 나 주말부터 친정에서 자도 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괜찮은지만 알려줘. 당연히 괜찮지. 우리 딸인데 언제든지 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입을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그리고 노트북도 챙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집안이 어떤지 민우는 전혀 몰랐거든요. 결혼 전에 일부러 숨겼었어요.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었고, 집안 배경 때문에 저를 선택하는 게 아니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의 집안 배경을 숨겨줄 이유가 없었죠. 토요일 아침, 시부모님이 도착하기 전에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냉장고 문에 당뇨식 레시피를 자석으로 붙여놓고 식재료마다 라벨을 붙였어요. 아침용 현미밥, 나물두부, 점심용 닭가슴살, 채소, 저녁용 생선 샐러드, 이런 식으로요. 세탁기 사용법도 A사 용지에 크게 프린트해서 세탁실 벽에 붙였습니다. 민우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제가 하는 걸 보고 물었어요. 뭐 해? 시아버님 식단 관리 자료 만들어 놓는 거야. 혹시 내가 없을 때 참고하시라고. 없을 때? 어디 가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응급 당직 들어가야 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제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늘 부모님 오시는 날인데? 어쩔 수 없잖아. 환자가 우선이지. 저는 담담하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짐은 이미 차에 실어놨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럼 언제 와? 며칠 걸릴 것 같아.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야, 소희야. 민우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에 내려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친정 주소를 입력했어요. 서울 강남, 제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결혼 생활이 이럴 줄 알았다면
아니,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나 봐요. 민우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등한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강남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알아.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지 엄마가 제일 잘 아는데. 일단 들어가자. 엄마는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빠도 서재에서 나오셔서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빠. 지금은 좀, 알았다. 내 방 그대로 있으니까 쉬어라. 아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방은 정말로 제가 결혼하기 전 그대로였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민우가, 시부모님이 그들이 저 없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사람을, 며느리를,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어요. 앞으로 할 일. 첫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3주 동안 절대 집에 가지 않는다. 두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모든 연락과 메시지를 기록한다. 세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모든 걸 보여준다.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걸 좋아하죠. 그게 제 일하는 방식이었고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우는 아마 며칠 지나면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시부모님도 며느리가 금방 돌아와서 자기들을 모실 거라고 믿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 뒤에 어떤 힘이 있는지.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중 하나가 우리 집 빌딩이었어요. 아빠가 운영하시는 부동산 회사 건물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토요일 오후, 민우는 부모님을 수원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제가 떠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였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민우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소희가 당직 때문에 며칠 없는데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시어머니 박영희는 아들의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들이 효자라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거죠. 시아버지 정태수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셨어요. 집이 좁지는 않네. 그런데 며느리가 당직이면 며칠이나 걸리는 거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요, 아버지. 병원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요. 민우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본인도 제가 정말 당직을 서러 간 줄 알았으니까요. 제가 친정에 가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첫날 저녁 민우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라벨과 레시피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용, 점심용, 저녁용으로 나눠놓은 식재료들. 당뇨식 조리법이 자세히 적힌 종이. 이거 보면 할 수 있겠네. 민우는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종이에 적힌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밥 짓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굽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현미밥을 어떻게 짓는지 몰랐어요. 백미는 그냥 씻어서 밥솥에 넣으면 되는데 현미는 물량도 다르고 불리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레시피에는 현미 2시간 불리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민우는 그냥 건너뛰었죠. 2시간이나 기다려. 그냥 해도 되겠지. 결과는 딱딱한 현미밥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냐? 돌멩이를 씹는 것 같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민우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어디 간 거야? 당직이면 당직이지. 왜 연락도 안 되냐? 전화했는데 안 받네요. 아마 바쁜가 봐요. 바빠도 시부모님 왔는데 전화 한 통은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치킨을 시켰죠. 아버지,
일단 오늘은 이거 드세요. 내일부터 제대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당뇨 환자였습니다. 치킨 같은 튀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조금만 드셨지만 그날 밤 혈당이 180까지 올랐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민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부모님을 집에 남겨두고 갔죠. 시어머니가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하냐? 며느리도 없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제가 출근해야 해서요. 출근은 무슨? 부모가 왔는데 아들이 출근을 해?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야죠. 며느리 오면 다 해줄 거예요. 민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텅 빈 집에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라벨이 붙은 식재료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나물이면 나물이지. 라벨은 왜 붙여놨어?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두 분은 아침을 거르다시피 하셨어요. 식빵 몇 조각으로 때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식빵은 좋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점심때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는 강남집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 앱을 켜놨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였죠. 시어머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 좀 받아라. 우리가 여기서 굶고 있잖아. 굶고 있다니요? 냉장고에 식재료가 가득한데요? 레시피도 다 붙여놨는데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크린샷만 찍어뒀어요. 저녁이 됐을 때 민우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굶주린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엄마, 아빠, 점심 드셨어요? 무슨 점심을 먹어? 아무것도 없던데.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먹으라고. 며느리는 대체 언제 오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우는 다시 배달 앱을 켰어요. 이번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도 당뇨에 좋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사흘째, 나흘째,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빨래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세탁기 사용법을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색깔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세제 양 조절도 몰랐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흰 셔츠에 빨간색이 물들었고 수건은 세제가 덜 헹궈져서 뻣뻣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속옷은 줄어들어서 입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내 옷들이 다 망가졌잖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빨래를 잘 몰라서. 잘 모르면 며느리한테 물어보든가. 아니, 며느리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연락이 안 돼요. 병원이 바쁜가 봐요. 바빠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부모가 왔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시어머니는 분노를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저한테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민우였죠. 민우가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민우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채소는 시들고 고기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주방 전체로 퍼졌죠. 설거지도 제대로 안 돼서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은 청소가 안 돼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혈당은 계속 20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시아버지는 몸이 점점 안 좋아졌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민우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회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지각도 하고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도 했습니다.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죠. 정 과장, 요즘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죄송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기인 서도연을 만났어요. 도연은 민우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집에 부모님 모셨는데 아내가 당직이라 없거든. 내가 혼자 다 해야 해서. 뭐? 아내가 당직. 그럼 며칠이나 없는데? 벌써 일주일 넘었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그거 당직 아니야. 틀림없어. 무슨 소리야? 요즘 며느리들 다 그따위야. 시부모 모신다고 하면 도망가는 거지. 너 완전히 당한 거야.
도연의 말에 민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소희가 일부러 안 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희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럴 리 없어. 소희는 착한 애야. 착해서 뭐해? 요즘 여자들은 다 자기 위주야. 너 지금 호구되는 거야. 강하게 나가야 해. 도연은 민우를 부추겼습니다. 사실 도연은 민우를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부추기는 거였어요. 민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은근히 즐거웠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활비 끊어버려. 그럼 알아서 올 거야. 돈이 없으면 못 버티잖아. 그건 좀... 야, 지금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잖아. 당당하게 나가야지.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도연의 말이 민우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건데 소희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소희한테 강하게 말해볼게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며느리가 너무 버릇없어. 시부모가 왔는데 일주일 넘게 얼굴도 안 비추다니. 시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희야, 이제 그만 집에 와.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셔. 내가 없으면 안 돼. 저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라니. 그럼 처음부터 함부로 대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샷만 찍었어요. 30분 후 민우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안 돌아오면 생활비 끊는다. 내가 벌어서 주는 건데 의무도 안 하면서 돈만 받을 생각이야? 이 문자를 보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활비를 끊겠다고요? 민우는 제가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몰랐어요. 친정 지원도 있고 제 월급도 있고 무엇보다 제 명의로 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이 문자도 캡처했어요.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2주째가 됐을 때 시아버지의 혈당은 220까지 올랐습니다. 위험 수치였어요. 민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는 매일 며느리 욕을 했습니다. 정씨 집안 며느리가 이 모양이야. 시부모를 이렇게 버려두다니. 내가 낳은 아들이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은 자기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죠.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드디어 그 일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겁니다. 3주가 되어가던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단체 카톡방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만들어진 방인데 시댁 식구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우, 그리고 저까지. 평소에는 조용했던 방이었는데 그날따라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모양이네요. 아버님 당뇨 관리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가 봐요. 우리 민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 다니면서 부모님까지 챙기느라 죽을 지경이에요.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리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시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불효 며느리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소희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댓글은 무시하고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은요? 그냥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도망간 거죠. 병원 당직이라고 거짓말하고 나간 지 3주가 됐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캡처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글, 모든 댓글을요.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물론 통화 녹음은 켜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소희야, 제발 집에 좀 와줘. 아버지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계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요?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데요?
당연히 와서 아버지 식당 관리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며느리잖아. 며느리.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건가요? 민우 씨,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시부모님 모시는 거 저한테 상의라도 하셨나요? 그게 상황이 급해서 급하면 통보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직장인이고 제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500만 원 벌어온다고 했죠. 그게 저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민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지금 집으로 안 돌아오면 생활비 끊는다.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 잊지 마.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어요. 민우는 아직도 자기가 저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끊으세요. 상관없어요. 뭐, 생활비 끊으셔도 상관없다고요. 전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해? 민우 씨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저 없이 3주 동안 뭘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드디어 제 마음을 말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소희야,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얘기해 주겠니? 저는 엄마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우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경제적으로 저를 무시한 것, 시어머니가 저를 식모처럼 대한 것,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소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미안하다. 결혼 전에 그 집안을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할 거예요. 정리? 무슨 정리? 이혼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시작할지 결정할 거예요. 엄마는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 결심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혼자 살아도 되고 다시 시작해도 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고마워요,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증거 폴더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민우의 협박 문자 17개, 시어머니의 단톡방 글 23개, 통화 녹음 파일 5개, 시아버지 혈당 기록 민우가 모르게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들, 집안 상태 사진 역시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하려고 찍었다가 보낸 것들,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려고 찍어서 보낸 사진들이 오히려 민우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지저분한 주방, 쌓인 빨래, 상한 냉장고 음식들. 모든 게 다 증거였어요. 저는 폴더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재산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빌딩 지분, 제 명의의 예금 통장, 투자 자산 목록, 민우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저는 결혼할 때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었고 집안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어요. 월급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 척.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우가 경제력으로 저를 협박한다면 저도 현실을 보여줄 때가 됐죠. 다음 날 회사에서 민우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기인 서도연이 민우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점심도 같이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아,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미안.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바빠서. 도연은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민우는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우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연이 함께 작업하기로 했던 자료를 아예 안 보내준 겁니다. 민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자료 어떻게 된 거야? 내일 발표인데 아직 안 보내줬잖아. 아, 그거? 나 그거 못해. 다른 일이 생겨서.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어. 알아서 해. 도연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어요. 발표 자료의 절반을 도연이 맡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니. 민우는 밤을 새워서 혼자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자료, 피곤해서 흐릿한 정신, 상사가 화를 냈어요. 정 과장, 이게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리 말을 하든가. 이건 완전히 준비 부족이잖아요. 상사는 호되게 꾸짖었고 민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도연을 만났어요. 민우가 따졌습니다. 도연아, 너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왜 자료도 안 주고 피하고 그래? 도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야, 너 요즘 회사에서 평판 어떤지 알아? 다들 내가 집안일 때문에 일 못한다고 수군거려. 나까지 너랑 엮이면 내 평가 떨어진다고. 뭐? 그게 무슨? 미안하지만 나도 내 앞길이 중요해. 너 알아서 해.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도연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저 이용할 수 있을 때만 가까이 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오늘 며느리한테 연락했니? 아니요. 뭐, 아직도 안 했어. 지금 당장 해.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고, 회사는 무슨 회사야? 지금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혈당이 계속 높은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만 좀 해라, 당신도. 아들도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아버님은 왜 아들 편만 들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3주가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게 다 며느리 잘못이야? 처음에 며느리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모시겠다고 한 게 누군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 며느리한테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했어. 식모처럼 대하고 존중도 안 하고. 뭐? 내가 언제? 당신이 며느리한테 한 말들 다 알아. 단톡방에 올린 것도 봤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집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대신 나중에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며느리, 제발 좀 와라.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없으면 안 되겠어.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음성 메시지도 저장했습니다. 증거 폴더에. 그리고 생각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민우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희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였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식은땀 흘리시고, 의식이 흐려지시고, 구급차 불렀는데, 소희야, 제발 와줘.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민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을 것 같은 민우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수원대학병원. 우리 집 근처니까. 수원대학병원. 제가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민우는 아직도 제가 그 병원의 핵심 인력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엄마가 방 밖에서 노크하셨어요. 소희야, 무슨 일이니?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새벽인데 응급 상황이에요. 다녀올게요, 엄마.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며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진 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3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셨을 테니까요. 당뇨 환자가 식단 관리를 못하면 혈당이 요동치고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는 가봐야 알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밝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응급실 입구로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우와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민우는 복도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떨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소희야. 민우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아버지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새벽 응급실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확실히 눈에 띄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저기. 3번 응급실. 저는 민우를 지나쳐 3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아버지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료진이 혈당을 재고 있었죠. 혈당 42점, 심각한 저혈당입니다. 포도당 투여 시작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서 쓰러진 거였어요. 아마 민우가 식사와 인슐린 타이밍을 완전히 잘못 맞춘 거겠죠. 당직 의사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었어요. 소희 선생님, 여기 왜 오셨어요? 제 시아버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환자분 상태는 심각한 저혈당으로 오셨는데 지금 포도당 투여 중이고요. 곧 의식 회복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환자분 당뇨 병력이 있으시네요. 집에서 식단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혈당 기록 보니까 3주 동안 계속 200 이상이었다가 갑자기 오늘 저혈당이 왔네요. 아마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민우가 혈당이 높다고 걱정하다가 인슐린을 과다하게 놓고 식사는 제대로 안 챙긴 거죠. 당뇨 관리의 기본도 모르고 한 거였습니다. 가족분한테 교육 좀 시켜드려야겠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민우와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 포도당 투여하고 계세요. 곧 의식 회복하실 거예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인슐린 얼마나 놓으셨어요? 인슐린. 그게. 민우가 더듬거렸습니다. 혈당이 계속 높아서 아침에 평소보다 좀 더 놓았어. 얼마나요? 2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배라니. 인슐린을 2배로 놓으면 당연히 저혈당이 오죠. 게다가 식사는 제대로 안 하셨을 테니. 식사는요? 아침에 토스트 한 조각. 인슐린을 2배로 놓고 토스트 한 조각만 드셨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모르면 배우셨어야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셨거나. 그게 너한테 연락이 안 돼서 전화 몇 번 했는데 제가 안 받았다고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민우와 시어머니가 서둘러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남았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는데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미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시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셔서요. 아, 그러세요? 3번 환자분이시구나. 지금 상태 안정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미정 수간호사는 제 동료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이였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가족분들이 당뇨 관리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교육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민우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미정 선생님과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미정 선생님이 민우에게 인사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만 앞으로 당뇨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 선생님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소희 선생님 시댁분들이시구나. 그럼 선생님이 잘 알려드리시겠네요. 전 이만 들어갈게요. 네, 수고하세요. 미정 선생님이 돌아가고 민우와 저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소희야, 저 간호사가 너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네, 무슨 뜻이야? 제가 이 병원 영상의학과 수석 방사선사거든요. 11년째 근무 중이에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11년? 네.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일하는 사이예요.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그럼 너는 제가 그저 그런 병원 직원인 줄 아셨어요? 아니면 당직이라는 핑계로 도망간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또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걸 봤나 봐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너 여기서 일하는 거였니? 네, 어머님. 결혼 전부터 쭉 여기서 일했어요. 그럼 우리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며느리가 사실은 이 병원의 핵심 인력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민우가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잠깐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복도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민우와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3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소희야,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들어보세요, 민우 씨. 지금 제 말 들어보시라고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결혼 4개월 만에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죠. 시부모님 모시겠다고.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경제력으로 저를 무시하셨어요. 500만 원 벌어온다고. 저보고 집에서 할 일도 못하냐고 하셨죠. 미안해. 시어머님은 저를 식모처럼 대하셨어요.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셨죠. 단톡방에 불효 며느리라고 올리시고 친척들한테 저를 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주 동안 저 없이 사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식단 관리도 못하고 빨래도 망치고 집은 엉망이 되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정말 알았어. 소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우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용서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소희야, 대신 기회는 드릴게요. 저는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민우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협의이혼 신청서.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소희 씨가 3주 동안 침묵했던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감정보다 증거가 더 강력한 법이죠. 민우와 시부모님은 소희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녀 없이는 단 3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죠.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응급실 복도는 새벽의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민우 앞에 서서 그가 서류를 보는 걸 지켜봤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그 글자를 본 순간 민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도 그 서류를 보고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희야, 이게 무슨... 보시는 그대로예요. 이혼 서류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했어요. 3주 동안 생각했어요. 우리 결혼이 과연 계속될 수 있는 건지.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무시당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조용히 있었던 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당신이 변하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제 침묵을 약점으로 봤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대했죠.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부품처럼 생각하셨잖아요. 고장나면 갈아 끼우면 되는 부품처럼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내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았어.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죠. 저는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서류 밑에 조건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세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제가 타이핑해서 출력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 생활 지속을 위한 3가지 조건. 1점 모든 가사 노동은 완전히 반반으로 분담한다. 요리, 청소, 빨래, 설거지 등 모든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눈다. 일방적인 지시나 기대는 금지한다. 2점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합의한다. 시부모 모시기, 이사, 재정 관련 등 모든 결정은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통보는 절대 금지한다. 3점 시부모님은 요양병원 또는 실버타운으로 모신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시설을 알아본다. 비용은 민우가 전액 부담한다. 민우가 서류를 읽는 동안 시어머니는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3번 조건을 보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우리를 요양병원에 보내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지금 상황 보셨잖아요. 아버님은 전문적인 당뇨 관리가 필요하세요. 집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면 되잖아. 저도 직장인이에요. 하루 종일 아버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에는 전문 간호사들이 있어요. 식단도 관리해주고 운동도 도와주고 24시간 케어가 가능하죠. 그게 아버님한테 훨씬 좋아요. 하지만 우리를... 어머님,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민우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소희야, 이 조건들을 다 지키면 이혼 안 하는 거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네. 일주일 동안 이 조건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어떻게? 가사 노동 분담부터 시작하세요.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매일 확인할 거예요.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모든 걸 반반으로 나눠서 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엑셀로 만든 가사 분담표였어요. 요일별로, 항목별로 누가 뭘 할지 빈칸으로 만들어뒀습니다. 이걸 채워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세요. 사진 찍어서 매일 보고하시고요. 사진까지? 네. 저는 증거가 필요해요. 말만 하는 건 이제 안 믿으니까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제야 느낀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합의요. 앞으로 뭘 하든지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제 의견을 존중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세 번째, 어머님 아버님은 좋은 실버타운 알아보세요. 제가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직접 가보시고 계약하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쳤습니다. 며느리야,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은 저를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를 식모로 봤죠. 저는 그런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선택하세요. 좋은 실버타운에서 전문 케어를 받으며 편하게 지내실 건지, 아니면 아들이 또 실수해서 아버님이 응급실 오시는 걸 계속 보실 건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오늘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영상의학과에서 CT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소희 선생님, 내일 근무 들어오시죠? 네, 교수님. 들어옵니다. 그럼 환자분 CT 소희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일 꼼꼼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사는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야, 너 교수들이랑 그렇게 친한 거야? 11년 같이 일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꽤 인정받는 편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만 알았어. 평범한 직장인이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우 씨, 사람을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고통이 트겠죠.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아버님은 병원에서 잘 치료해 드릴 거예요. 민우 씨는 일주일 동안 제가 드린 조건들 생각해 보세요. 소희야, 잠깐만. 민우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자격 없어요. 민우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 들을게요. 그때까지 생각 많이 하세요. 진짜로 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혼할 건지.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우가 소리쳤어요. 소희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응급실 출구를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잘못했어. 변할게. 꼭 변할게.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하겠다는 말은 쉽죠. 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생각했어요. 일주일.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형성된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일주일 만에 바뀔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친정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희야, 다녀왔니?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시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내일 제가 CT 찍어드릴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엄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여준 것,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 일주일의 기한을 준 것.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다, 소희야.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것 같아. 정말요? 응.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거야.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지. 만약 안 변하면 전 정말 이혼할 거예요, 엄마. 그래도 돼. 내 인생이잖아. 내가 행복해야 해.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다시 병원에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CT도 찍어드려야 했고요. 민우한테서는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야, 가사 분담표 작성했어. 보낼게. 청소하는 사진이야. 제대로 하고 있어. 설거지도 했어. 이것도 사진 보내. 하루에 10통도 넘는 문자가 왔어요. 사진도 같이 보내왔습니다. 정말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사진이었죠.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청소는 좀 엉성했어요. 구석구석 안 닦고 대충 쓸기만 한 것 같았죠. 설거지는 그나마 괜찮았고 빨래는 아직도 색깔 분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랑 실버타운 몇 군데 알아봤어. 같이 가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실버타운을 알아봤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실 건데요? 이번 주말, 토요일? 좋아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건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전, 저는 수원 시내에 있는 실버타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집이라는 이름의 실버타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본 곳 중 하나였습니다. 주차장에는 민우의 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민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퇴원하신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희야. 왔구나. 네. 어디 들어가 보시죠. 저희는 실버타운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이 나와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정민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은 당뇨, 환자 전문 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혈당 체크도 하루 3번 진행하고요.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식사는 어떻게 나오나요? 당뇨식으로 준비됩니다.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요. 칼로리와 당 지수를 모두 계산해서 제공합니다. 괜찮네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침실은 2인실과 1인실이 있는데요. 어떤 걸 원하세요? 2인실로 할게요. 우리 둘이 같이 있고 싶어서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럼 2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네,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2층에 있는 2인실을 보러 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어요. 침대 2개, 옷장, 작은 거실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죠. 시아버지가 방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괜찮은데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좋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며느리 손 안 빌리고 실버타운에 들어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시나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시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도, 저와 민우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이리 좀 와봐. 네,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 미안하다. 네,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아들만 믿고, 당신만 믿고,
며느리를 제대로 안 봤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지.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너한테 인사하는 거 봤어. 간호사들도 너를 존경하더라. 그때 알았지.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버님, 며느리야, 우리 실버타운 들어갈게. 너한테 더 이상 짐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민우 잘 부탁한다. 저 녀석 좀 잘 가르쳐줘.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좋은 분이세요. 나도 처음엔 당신이랑 똑같았어.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 편만 들고. 하지만 이번에 정신 차렸어.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물었어요. 소희야, 저녁 같이 먹을래? 아니요. 전 친정에 가야 해요. 소희야, 제발 한 번만. 민우 씨, 일주일 아직 안 끝났어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저는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소희야, 오늘 아침에 청소했어. 사진 보내.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거실 바닥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구석구석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보낸 사진들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빨래도 했어. 색깔별로 분류했어. 빨래 사진도 왔습니다. 흰색, 색깔 옷, 어두운 옷. 제대로 분류해서 빨래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었어.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요리 사진도 왔습니다. 서툴지만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노력하고 있네. 감동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은 해줘야 했죠. 민우가 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5일째 되던 날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소희야. 나 회사에서 일 있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네. 그러세요. 그런데 집에 가면 청소랑 설거지 해야 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늦게라도 하세요. 약속은 지켜야죠. 알았어. 늦게라도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정말 변하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6일째 민우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소희야, 지난 6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500만 원 번다고 잘난 척했지만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어. 너 없이는 3주도 못 버텼잖아. 아버지까지 응급실 보내고 나 정말 한심했어. 이제 알았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너는 이걸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다 해왔잖아. 그런데 나는 당연하게 여겼어. 미안해, 소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처럼 봤어. 너무 잘못했어. 이제 변할게. 진짜로 변할게. 가사도 반반하고 모든 결정도 같이 하고 너를 존중할게.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서였어요. 민우가 정말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말일까요? 7일째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수원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놀랐습니다. 집이 깨끗했어요. 거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주방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빨래도 개서 정리돼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3주 전 제가 떠났을 때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소희야, 왔구나. 네.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우는 제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 빨래하는 법 다 배웠어. 그래요. 소희야, 나 이제 알았어. 집안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너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민우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변할게. 진짜로 변할게. 저는 한참 동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희야. 그럼. 이혼하는 거야? 이 서류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찢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완전히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저는 말을 이었어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네.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결혼이에요. 당신이 정한 결혼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결혼 생활 계약서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민우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이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결혼 생활 계약서 1조. 가사 노동은 완전히 공평하게 분담한다. 월요일, 일요일 가사 분담표를 매주 작성하고 준수한다. 일방적인 지시는 금지하며 모든 것은 협의한다. 2조.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합의한다. 재정, 이사, 가족 문제 등 모든 중요한 결정은 2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통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3조. 상호 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경제력, 직업, 집안 배경 등으로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다. 모든 대화는 존중하는 태도로 진행한다. 4조. 시부모님은 실버타운에서 전문 케어를 받는다. 비용은 민우가 전액 부담한다. 주말에 방문하며 효도는 시간과 마음으로 한다. 5조.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이혼할 수 있다. 민우는 서류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야, 이거 사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사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처럼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혼이요. 알았어. 소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아줬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앞으로 잘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응. 꼭 잘할게. 약속해. 저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번갈아가며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대청소를 하고 빨래도 함께 했죠. 하지만 변화는 집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인사경고 받았어. 인사경고요? 응. 지난 3주 동안 지각이랑 결근이 너무 많았대. 그리고 업무 실적도 떨어졌고 민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부장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더라. 정 과장,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그러시더라고.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난 3주는 어쩔 수 없었죠. 집안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회사는 그런 거 안 봐줘. 결과만 보거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서도연 씨요? 응. 그 친구가 나를 완전히 배신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 나랑 도연이가 같이 맡았는데 도연이가 상사한테 모든 공을 혼자 가져갔어. 나는 프로젝트에 거의 기여 안 했다고 보고했대. 뭐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요즘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일 제대로 못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집에서 혼자 애 먹고 있다는 거.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도연이는 처음부터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었나 봐. 저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서도연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나 정말 바보 같아. 도연이 말만 듣고 너한테 생활비 끊겠다고 협박하고. 정말 미안해, 소희야. 민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와서 알았어. 내가 500만 원 번다고 잘난 척했는데 그것도 별로 큰 돈이 아니더라고. 회사에서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 민우 씨. 응?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실버타운 계약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얼마나 드는데요? 한 달에 300만 원. 2인실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우가 감당할 수 있을까? 월급이 500이라고 했는데 실버타운 비용에 집 생활비까지 하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내가? 네. 실버타운 비용 반은 제가 낼게요. 며느리야. 그런데 내가 그럴 여유가 있니? 시어머니는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어머님. 제 월급도 있고 제 이름으로 된 자산도 있거든요. 자산? 네. 사실 집안이 좀 괜찮아요. 친정아버지가 부동산 사업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 돈이 있었구나? 네. 그런데 결혼할 때 일부러 숨겼어요.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집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싫었어요. 그랬구나.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너를 정말 잘못 봤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도 제 삶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우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우 씨,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뭔데? 제 집안. 사실 꽤 여유 있어요. 저는 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신다는 것, 제 이름으로 빌딩 지분이 있다는 것, 예금 통장과 투자 자산이 있다는 것.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가 생활비 끊겠다고 했을 때, 네,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제가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소희야, 나 정말.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는지. 경제력으로 너를 협박하려고 했는데 정작 너는 나보다 훨씬 여유롭고. 민우 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500만 원 벌든 300만 원 벌든 상관없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소희야. 민우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실버타운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계약을 하러 간 거였어요. 상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낼게. 아버님? 민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꺼내셨어요.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걸로 당분간은 낼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아들아, 너는 내 가정 꾸려나가는데 집중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우리 아들 잘 가르쳐줘서 저 녀석이 많이 변했더라. 아니에요, 아버님. 민우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그래도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며느리. 네, 아버님. 자주 뵈러 올게요. 계약을 마치고 실버타운을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잠깐. 네, 어머님.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우리 집안 며느리, 우리 아들 시중 드는 사람으로만 봤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톡방에 너 욕한 것도 미안하고 불효 며느리라고 한 것도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 아직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럴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노력하는 어머님 모습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나 정말 많이 변했지? 응,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 약속해. 믿어요, 민우 씨.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달라졌어. 민우도 시부모님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저였습니다. 이제 저는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죠. 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2주 후 시부모님은 실버타운에 정식으로 입주하셨습니다. 저와 민우는 짐을 싸서 드리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입주하시는 날 시아버지가 방을 둘러보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 공기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마음에 드시면 다행이에요, 아버님.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느리 덕분이야. 내가 알아봐줘서 여기 올 수 있었어. 천만에요,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짐을 다 정리하고 저희는 1층 로비에서 시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아버님, 어머님. 민우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아들아. 너희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 한 달에 한두 번만 와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자주 올게요. 소희도 같이 올 거예요.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실버타운을 나와 차에 타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부모님 모시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 방문해서 시간 보내드리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고 무조건 집에서 같이 산다고 효도가 아니더라. 민우는 핸들을 잡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진짜 바보 같았어. 부모님 모신다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모실 준비도 안 되어 있었잖아. 아버지 응급실까지 보내고 이제는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저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민우가 핸드폰을 꺼내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소희야, 이거 봐. 뭔데요?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 구독했어. 이번 주에는 된장찌개 만들어 볼 거야. 민우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요리 영상을 보며 메모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 채널. 욕실 청소하는 법 배우는 중이야. 열심히 하네요. 당연하지. 이제 집안일도 내일이잖아.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야, 다음 달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 프로젝트요? 응. 부장님이 나한테 기회를 또 주시더라. 정 과장, 이번엔 제대로 해봐 그러시면서. 잘 됐네요. 열심히 해요. 응. 이번엔 도현이 같은 사람 믿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볼 거야. 민우의 눈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 다 잠잠해졌어. 내가 요즘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도 다시 인정해주더라. 다행이에요. 다 너 덕분이야, 소희야. 내가 나를 깨워줘서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밑반찬을 차렸어요.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희야, 간 좀 봐줄래? 어디 볼게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한 스푼 정도? 민우는 된장을 조금 더 넣고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맛을 봤어요. 오, 괜찮은데? 쇼이야, 내가 드디어 된장찌개 마스터했나 봐. 민우는 신나서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어요. 밥을 다 차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결혼 반년 됐어. 벌써? 응. 근데 진짜 결혼 생활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왜요? 처음 4개월은 내가 착각하고 산 것 같아.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너를 뭘로 봤는지도 모르고. 민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많이 배웠어.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더라.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더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배우고 노력할게. 저도요, 민우 씨. 같이 잘해봐요. 저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실버타운에 시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느리야, 아들아, 왔구나.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관리받으니까 혈당도 안정됐어. 운동도 매일 하고. 시아버지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맛있어. 당뇨식인데도 맛있게 해주시더라고. 다행이에요, 아버님. 시어머니도 나오셨어요. 어머, 왔어? 방에 들어와. 차 준비해뒀어. 저희는 시부모님 방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야, 너 요즘 병원에서 어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래,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우리 며느리 자랑스러워.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아들아,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아들도 잘하고 있구나. 시부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우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응, 그러게요. 내가 집에서 모신다고 고집 부렸으면 아버지는 계속 아프시고 어머니는 계속 힘드셨을 거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소희야,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망했을 거야.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1월 30일, 오늘 시부모님 뵈러 갔다.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다. 민우도 많이 변했다. 가사도 같이 하고, 나를 존중하고, 함께 결정한다.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민우에게 기회를 준 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 민우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대화한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서로를 존중하자고 약속한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의 야경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와줄게요. 괜찮아, 소희야. 내가 할 수 있어. 같이 하면 더 빨라요. 저는 민우 옆에 서서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희야. 응? 사랑해.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민우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해. 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 응, 맑았어요. 내일은 뭐 할 거야? 응.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야죠. 같이 갈까? 그럼요. 같이 가요.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결혼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소희야. 응?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자. 당연하죠. 저희는 웃으며 TV를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소희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 4개월 만에 시부모 합가 통보를 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침묵으로 저항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소희 씨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짐을 싸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보여줬죠. 남편이 무릎 꿇고 빌 때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변화를 원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희 씨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민우 씨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죠. 돈을 얼마 버느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희 씨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켰죠.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을 존중하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게 진짜 미덕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정답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행복한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